안녕하세요. 회계학 최정현 교수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22년 7급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 이제 주제들을 많이 출제를 했고요. 내용도 또 지엽적이 않은 주제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좀 건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본을 좀 충실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저희 기출문제 해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4번 보시면은 전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고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 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 제작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4번이 틀렸어요. 우리 전기 오류 수정은 원칙이 소급법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수정된 전지법에서 단기 초부터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이 전 것들은 단기 이전 것들은 다 이익 이념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분에 대해서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래서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 비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 정보를 재작성하고 오류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 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을 재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같은 내용은 없다. 2번 볼게요. 2번. 주한국의 X1년 상품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 매출 총액과 기말 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럼 지금 기초 재고가 10만 원이에요. 기초 재고가 10만 원. 기초 재고가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단기 상품을 90만 원 현금 매입했어요. 단기 매입한 게 90만 원에 매입을 했고 7월 7일 원가 70만 원, 판매가 92만 원 상품을 시용 판매했는데 12월 8일 날 고객으로부터 시용 판매가 65만 원에 대해서만 구매 의사 표시를 받았다. 시용 판매는 이제 한번 써보고 결정하세요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써보고 결정해서 넘겼을 때 우리가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매자가 이거 사용하겠다, 이거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입의사를 이제 표시했을 때 우리가 수익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의사 표시한 판매가 65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출 원가로 인식할 금액이 총 우리 70만 원이 원가, 넘긴 거의 금액이 70만 원이 원가였어요. 70만 원이 원가인데 거기에서 지금 총 판매가가 원래 91만 원 기준이었고 그리고 우리 시용 판매 구입의사를 표시받은 금액에 대한 판매가가 65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70만 원을 91만 원에 65만 원으로 안분한 금액인 50만 원이 매출 원가로 인식될 금액이다. 매출 원가로. 그래서 매출 원가로 인식될 금액은 50만 원. 그럼 기말 금액은 차액으로 해서 5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 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고 매출 총이 그럼 우리 매출이 총 65만 원이었으니까 P가 65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3번. 주한국은 X1년 12월 초 회계 관련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 달 동안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X1년 단기 순이익 물어봤어요. X1년도의 단기 순이익. 12월 초 주식 1000주 액면가 500원을 액면가로 발행하고 현금 납입하였다. 지금 3번이죠. 얘는 지금 주식 발행해 준 거기 때문에 단기 손익이랑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할 건 없는 거고요. 12월 중에 일회성 광고라고 15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우리 그럼 얘는 광고비로 비용 인식이 되겠죠. 광고비로 비용 인식 되고요. 회계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로 120만 원 현금 수취하다.
그럼 용역 제공했으니까 얘 120만 원은 우리가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고요. 회계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가 50만 원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도 우리는 발생주에 따른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용역 제공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용역에 대해서 수익 50만 원 인식하고요. 사무실용 비품을 10만 원에 취득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우리 10만 원 취득한 건 맞는데 얘는 일단 자산 잡는 거예요. 비품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 잡는 거고요. 당월분 전기 사용료 8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8만 원 전기 사용료는 전기료로 비용 인식이 되겠죠. 당월분 사무실 임차료 20만 원 현금 지급했대요. 20만 원도 그러면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20만 원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월분 직원급여 30만 원 현금 지급하였다. 30만 원도 우리가 비용 인식하고요. 당월분 비품 감가상각비 2,500원을 인식하다. 그럼 2,500원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식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96만 7,500원, 96만 7,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4번만 좀 보시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강부금액을 감액시키며 이후 감액된 금액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도 환입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어요. 미래에 이제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은 감액하는 거 맞아요. 감액하는 거 맞는데 나중에 이게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환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에서 과거의 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자산을 환입시킨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 볼게요. 5번. 이제 주한국은 단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600단위이다.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0단위예요. 600단위. 총 600단위. 600단위인데 한국은 매년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 일반 판매분이 총 500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공헌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단위당 200원. 200원이고 지금 변동원가가 6만 원인데 5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변동원가가 이제 120원이 나오는 거죠. 120원이 나오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이 80원. 80원이고 고정원가가 총 고정대조관정원가가 만원. 그리고 총 고정 판매 관리비가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200단위를 단위당 180원에 구입하였다는 제의를 받았대요. 지금 특별 주문이 들어왔는데 특별 주문이 지금 200단위고요. 얘가 한 단위당 180원이래요. 180원. 200단위 모두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특별 주문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증가액. 단 특별 주문 수행하도 추가 설비 증서는 없으며 이를 제외한 시장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가 똑같이 120원이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이 60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60원. 그럼 우리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접근법. 증분 수익이랑 증분 비용. 증분 수익, 증분 비용을 공헌이익으로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특별 주문을 수락을 하려면은 이 공헌이익, 일반 판매분에 대한 공헌이익을 100개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총 생산 능력이 600개인데 500개를 일반 판매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 주문 200개를 다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일반 판매분 100개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증분 손실로 인식될 금액이 단위당 공헌이익 80원에 100개. 근데 증분 이익으로 늘어나는 거는 단위당 공헌이익 60원에 200개죠. 이렇게. 그래서 증분 이익이 4,000원 발생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되셨죠?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회계 예규의 재무제표 통합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4번 보시면은 국세징수활동표에 표시된 국세수익은 국가재정운용표에 재정운영 순원가의 국세수익으로 직접 표시한다는데 재정운영 순원가가 아니고 비교한 수익 등의 국세수익에 직접 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주한국은 X 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X 1년 초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기초재고가 없다는 거였죠. 기초재고가 없고요.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해서 3,400단위를 판매했대요. 그러면은 4,000단위 생산해서 3,400단위 판매했으니까 기말재고로 600단위 나와 있겠네요. 600단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X1년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단위당 판매 가격이랑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이익 물어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의 차이랑 기말재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영업이익의 차이는 이제 변말풀 초마전, 말풀 초마전이었죠. 그래서 기말재고, 기초재고에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에서 기말에 있는 거 빼고 기초에 있는 거 기말에 있는 거 더해주고 기초에 있는 거 빼주면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영업이익에서 기말재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 초변동 원가랑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우리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관점 원가를 제품 원가로 넣냐 안 넣냐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기말재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관점 원가를 더해주고 기초 재고에 있는 거를 빼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변동 원가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변동 원가 계산이랑 전보 원가 계산의 차이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를 제품 원가에 넣냐 안 넣냐의 차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재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단위당 고정 제조 관점, 그러니까 고정 제조 관점 원가에 더해주고 기초 재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를 빼주면 전부 원가에서 영업이익이 나온다. 근데 우리 기초 재고는 없었잖아요. 기초 재고는 없었으니까 우리 기말재고랑 기말재고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만 우리가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말재고에 우리 변동원가랑 초변동이랑 변동원가의 차이는 직접 노무원가 18원이랑 그리고 변동제조원가 14원, 요 두 개 차이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 차이. 그래서 요 두 개에다가 기말재고가 지금 600단위 나와 있으니까 600단위 나와 있어서 얘가 계산되면은 19,200원이에요. 19,200원. 그래서 초변동원가에서 영업이익이 X라고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19,200원을 더해줘서 이제 X 플러스 19,20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나 전보원가 계산의 변동원가는 차이가 고정제조관점원가였죠. 고정제조관점원가. 고정제조관점원가가 단위당 지금 총 고정제조관점 24만 원이니까 24만 원 나누기 지금 총 생산량이 4,000단위죠. 4,000단위는 나눠주면은 단위당 고정제조관점원가 60원 나와요. 60원. 그래서 60원 곱하기 또 600단위. 60원 곱하기 600단위 하면 얘가 36,000원 나와요. 36,000원. 그래서 얘가 이익 차이 조정이 되면은 X 플러스 55,200원. X 플러스 55,2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래서 물음에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36,000원입니다. 전부랑 변동원가의 차이, 영업이익의 차이는 36,000원 맞죠? 전부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초변동원가랑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55,200원이 되는 거예요. 55,200원.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의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변동제조 관점 원가까지가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직접 재료 원가 30원, 18원, 14원 30원, 18원, 14원 넣은 거 600단위 곱해서 37,200원이 나오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기말재고는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 원가가 한 단위당 30원이었으니까 30원 곱하기 600단위 기말재고 수량 곱해서 18,000원 이렇게 나온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8번 볼게요.
8번. 주한국은 X1년 초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진행료를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X1년 공사원가 30만 원 발생했고 완성가까지 추가 소요 원가는 9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X1년에 진행률이 지금 30만 원 발생했고요. 추가로 이제 90만 원 발생하니까 총 원가는 12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은 진행률이 25%죠. 근데 물어보는 게 X1년 공사대금은 35만 원 청구했던 재무상태에 표시된 계약자산 금액 미천공사 몰았어요. 우리 그러면은 누적 수익 마이너스 누적 청구 금액이었죠. 청구액 누적 청구. 그럼 누적 수익은 지금 계약 금액이 200이었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25%가 누적 수익이 될 거고 청구 금액은 지금 35만 원 청구했으니까 35만 원. 그러면은 15만 원 미청구 공사가 나온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9번. 보고기한 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다. 틀렸어요. 얘는 이제 재무제표 발행 승인 주주가 재무제표의 승인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인 거예요. 승인한 날이 아니고 발행한 날. 둘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고 넘어가서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주한국은 X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X3년 말 발행 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랑 우선주 이렇게 나와 있죠. X1년과 X2년 배당 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X3년 배당이익을 위해 X4년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에 대한 5%의 배당률과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3년 차에 처음으로 100만 원 현금 배당한 거예요. 이때 보통주와 우선주 배분하는 배당금을 바르게 연결한 걸 물어봤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주가 1000주에 이제 발행주식 1000원에 액면금액 1000원에 발행주식수 3500주니까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이 350만 원이고요. 우선주는 액면금액 1000원에 발행주식 1500주니까 자본금이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우선주 자본금이 이제 150만 원 그리고 보통주 자본금이 350만 원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당 그럼 우리 우선주한테 먼저 1차 배당을 하겠죠. 우선주가 그러면은 150만 원에 5% 한 거에다가 누적적이고 완전 참가적이잖아요. 그럼 일단 누적적을 이제 3년 차에 배당을 한 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누적적 상환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배당금이 15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년 해가지고 22만 5천 원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주의 1차 배당금 똑같이 5% 한 번 줘야 되죠. 보통주 1차 배당금은 350만 원 5%에서 17만 5천 원 줘요. 그러고 나서 우리 완전 참가적이었기 때문에 남은 배당금이 2차 배당금으로 그래서 100만 원 마이너스 우선주에 대한 1차 배당금이랑 보통주에 대한 1차 배당금 뺀 거 남은 배당금을 자본금 비율로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플러스 350만 원분의 150만 원 안 보내주면 2차 배당금이 18만 원이 돼서 우선주의 배당금 합계가 40만 5천 원이 되고요. 보통주는 59만 5천 원이 된다. 나머지 금액은 다 보통주께 되는 거니까 똑같이 안분하면은 59만 5천 원. 그래서 우선주가 59만 5천 원, 보통주가 59만 5천 원, 우선주가 40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요. 11번 볼게요. 11번. 한국의 X1년 초 재무상태표예요. 지금 X1년 초의 재무상태표 자산총액. 초의 자산총액이 80만 원, 부채가 50만 원이요. 다음 거래 내역과 관련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한 X1년 재무상태표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바르게 연결한 거 물어봤을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은 지금 3월 1일 날 1년치 화재보험료 12만 원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인식했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X1년 초에 80만 원, 50만 원 이때 3월 1일 날 이제 현금 12만 원 지급하고요. 현금 12만 원 지급하고
얘를 이제 전액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비용으로. 그래서 화재 보험료 비용으로 12만 원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정분계 하면은 단기에 지금 3월 1일부터 10개월치만 보험료를 인식을 해야 되고 2개월치는 우리가 보험료가 아니고 선급보험료로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2개월치 1년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2개월치면은 2만 원만큼 2만 원 취소하면서 우리가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잡는 수정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선급보험료. 얘가 지금 수정분계가 되는 거예요. 수정분계. 그리고 8월 1일 날 1년치 건물임대 24만 원 현금 수취했대요. 현금 24만 원 받고요. 이거를 수익으로 임대료 수익으로 다 인식했대요. 임대료 수익으로 24만 원 이렇게 인식했는데 우리는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지금 단기의 수익을 인식할 거는 8, 9, 10, 11, 12, 5개월치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7개월치는 이제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니까 1년치 임대료가 24만 원, 1년에 한 달에 2만 원씩이잖아요. 2만 원 곱하기 7개월에서 이제 14만 원만큼을 우리가 임대료를 취소하고요. 임대료 수익 인식한 거 취소하고요. 임대료 수익을 14만 원만큼 취소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수임대료를 부채 잡아야 되죠. 선수임대료 14만 원. 그래서 우리가 자산총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기초가 80만 원이었는데 이제 현금 12만 원 나왔고 그리고 현금 24만 원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급보험료로 우리가 수정분계하면서 자산을 2만 원 인식했으니까 94만 원이 되는 거고요. 부채는 50만 원에서 우리가 선수임대료 부채 14만 원 받는 밖에 더 없죠. 그래서 64만 원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12번 볼게요. 12번. 주한국은 X년 초 영업을 개시하고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였다. X년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7만 원, 예정 배부액은 6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만 원만큼 과소배부죠. 기말 계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리 실제 발생액 7만 원이고 예정 배부한금이 6만 원이면 만 원만큼 과소배부했으니까 원가를 만 원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가를.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 회계 처리할 때 총원가 비례배분법에 의한 회계 처리에 비해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원가 조정법 하면은 만 원만큼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그거를 단기순이익이 만 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매출원가는 배부 차이를 전체 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근데 총원가 비례배분법은 만 원을 우리 요 총 원가 비례대로 배부해서 매출원가 배부해 주는 거예요. 56,000원, 7만 원, 15만 4천 원. 요 비율대로 해서 안분해줘서 계산하면은 5,500원만큼을 매출원가에 가산해 주는 거니까 단기순이익이 5,500원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 원에서 5,500원, 4,500원만큼이 단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걸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네,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금융자산 재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재분류. 3번 보시면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의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하며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 손실 측정치는 재분류로 인해 조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하는 거 맞는데 유효이자율법은 그대로 우리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우리 상각후원가로 그대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 손실은 측정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고 그리고 재분류할 경우에는 손실충당금을 제거하고 대신에
누적 손상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14번.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은 완성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맞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틀렸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거는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현행 대체 원가로 감액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15번. 주한국은 엑셀런트 기계장치를 2만 원에 취득했대요. 2만 원에 취득했어요. 2만 원에. 2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에서 3년 잔존가치 A 연수합계법 월화상각 원가 모형 적용이고요. X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 가치는 5,000원, 사용 가치는 4,000원. 그러면 우리 X1년도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손상을 인식을 했는데 이제 순공정 가치랑 사용 가치 둘 중 큰 금액이죠. 그게 회수 가능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0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5,000원까지. 얘가 5,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순산차손 인식액이 마이너스 6,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11,000원에서 떨어진 거겠죠. 11,000원에서 6,000원 떨어지면 5,000원 되는 거잖아요. 11,000원. 그러면 얘가 감가상각비 금액이 얘가 2만 원에서 11,000원이니까 9,000원만큼 감가상각이 됐었어야 돼요. 9,000원만큼. 9,000원만큼 감가상각이 됐었어야 되니까 얘 9,000원은 9,000원은 우리가 지금 2만 원이 취득 원가였고요. 2만 원. 내용연수가 A. 내용연수가 3년, 그리고 잔존가치가 A, 그리고 연수합계법이죠. 그러면은 3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3은 9,000원이 나오는 A를 구해야 되는 거죠. 9,000원. 그럼 A는 계산하면 2,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16번 볼게요. 16번. 중앙관서 A부처는 B기업과 XYZ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은 X1년 10월 1일부터 X2년 9월 30일까지며 계약 금액은 10만 원이다. 계약서상 A부처는 X1년 12월 1일 4만 원, X2년 6월 1일 6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XYZ 수익이 교환 수익과 비교환 수익에 해당될 경우 A부처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환 수익이랑 비교환 수익에 해당됐을 경우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제 우리가 교환 수익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요. 비교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인식 금액은 교환 수익의 수익 인식 금액은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났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간 단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우리 문제처럼 기간 단위 계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배분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총 10만 원을 월수로 안분해가지고 X1년도에 25,000원, X2년도에 75,000원 원수를 안분해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비교환 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때 확정된 금액의 수익을 인식해요. 그래서 X1년도에 4만 원의 청구권이 확정이 됐고요. 청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X2년도에 6만 원의 청구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이제 인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넘어가서 17번. 주한국은 X1년도 다음의 조건으로 비불량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래서 액면가 50만 원, 연이자 2%, 발행이 현재 시장이자율 10%고 만기 상환할증금이 4만 원이에요. X1년 초 신주인수권부 사채 액면 발행 시 인식한 신주인수권부 대가가 69,430원일 때 X1년 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장부 금액, 그럼 우리가 지금 발행가액이 액면 발행했으니까 50만 원이에요. 신주인수권 대가 69,430원이면 우리가 부채에 대한 가액은 43만 570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43만 570원.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장부가액 물어봤죠. X1년도 말.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했을 때 신주인수권 부채 부분의 장부가액이 430579니까
430570 곱하기 1.1 마이너스 50만 원의 2%한 금액. 그래서 2,000원 빼주면은 463627이 나온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18번 보면은 주식기준 보상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2번 보시면은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추정할 때 그 주식 선택권에 재부여 특성이 있다면 재부여 특성을 고려하고 사후적으로 부여된 재부여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식 선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2번이 틀렸어요. 우리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시장 가격으로 측정을 하고요. 다만 조건이 비슷한 시장성 옵션이 없으면은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적용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번이 틀렸다.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19번. 금융상품 표시에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옳은 것. 1번 보시면은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환 상품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의 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제 가능성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전환 상품의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의 분류를 수정은 하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최초인 시점의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그 미래현금 흐름 해당 금융사건과 조건, 신용상태의 현금을 유사하고 전환권이 있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에 시장률을 할인한다. 있는이 아니고 없는, 전환권 없는 거를 현재 가치한 금액과 없는 상태에서의 사채를 현재 가치한 금액과의 차액이 이제 전환권 대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발행자는 전환사채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좀 더 유리한 전환 비율을 제시하거나 추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이 맞는 말이에요. 넘어와서 20번 볼게요. 주한국은 X년 초 주 대안이 발행한 사채를 105만 원에 취득하고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에서 분류했다. 사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에서 신용위험에 대해서 X1년 말에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X2년 말에는 유의적에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우리 유의적으로 위험일 경우 위험인데 유의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12개월 기준 확률. 근데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면 전체 기간 기준 확률이었죠. 적용해서 우리가 손상 판단하는 거고요. X3년 초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100만 원을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 손익. 그럼 우리 일단 X3년 초에 삼각호원가를 구하면은 먼저 우리가 105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유효이자율이 10%였어요. 표시이자율이 12%고 그럼 105만 원 곱하기 1.1 마이너스 12% 액면이자 12만 원 받으면은 X1년 말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곱하기 1.1 마이너스 12만 원 하면은 X2년 말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금액이 이제 삼각호원가가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상차손이 X1년도 말에는 2,000원만큼 우리가 인식을 했겠지만 X2년도 말에는 총 5,000원만큼 2,000원에서 3,000원 더 인식해서 총 5,000원만큼 전체 기간의 기대 신용 손실을 적용해서 5,000원만큼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5,000원을 빼주면은 X3년 초에 장부가액이 13,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500원짜리 금융자산을 100만 원을 처분했으니까 13,500원 처분 손실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21번 정보보증 회계처리와 정보지원의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1번 정보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수익적금법과 보조금을 하나 이상의 회계간에 걸쳐 당기손익 인식한 자본적금법. 지금 수익적금법이랑 자본적금법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을 인식하는 게 자본적금법이고요. 그리고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게 수익적금법이에요. 근데 우리 IFRS에는 수익적금법만 적용을 해줘요. 인식을 해주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인식하는 방법은 자본적금법, 수익적금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IFRS는 지금 우리가 수익적금법만 적용을 해준다. 2번 보시면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수취하는 정보보조금은 정보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 아니다. 단기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일으키므로 재무상태표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자산의 총투자를 보여주기에 이러한 변동을 주석에 별도로 표시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은 감가상각적인 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기 손익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연수익법이란 자산차감법이 있었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22번. 주한국은 X1년초 본사 건물을 50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연수 20년 잔존가치 5만 원, 정액법 월하에 생각하면서 다음의 조건에 국채를 액면가액을 의무 매입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다음 중 옳은 것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100만 원의 표시이자의 4%, 시장의 10%죠. 그러면은 4만 원이 액면이자가 되는 거고요. 표시이자는 10%고요. 현가 개수가 이제 0.6에 3.8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국채 현재 가치 계산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0.8, 100만 그리고 4만 원 곱하기 3.8 해가지고 75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발행했을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100만 원 마스 75만 2천 원에서 24만 8천 원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75만 2천 원짜리를 1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그 차이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더해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524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우리가 잔존가치 뺀 5만 원 뺀 519만 8천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틀렸고요. 2번 건물의 취득원가가 맞았죠. 2번 맞고요. 3번 국채 취득 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우리 24만 8천 원이었죠. 3번 틀렸고 4번 국채 취득원가는 75만 2천 원이었죠. 4번 틀렸다. 23번 볼게요.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2번 보시면은 비화폐성 항목에 생긴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원가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그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면 환율 변동 원가도 기타 포괄 손익, 손익을 단기 손익 인식하면 환율 변동 원가도 단기 손익 인식하는 거예요. 비화폐성 항목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4번. 주한국은 X1년 1월 1일 건물을 50만 원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보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분류를 했대요. 한국은 X2년 7월 1일 건물을 유형자산, 내용에서 10년 잔존가치형 정액법 월화상각으로 분류해서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X2년 7월 1일 유형자산을 변경했대요. 각 시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X2년 10월 31일 55만 원에 취득했고 X2년 7월 1일 날 취득은 55만 원인데 X1년도 말에는 55만 원이었고 분류할 땐 60만 원이 됐고 X2년도 말에는 58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은 원가 모형 적용했을 경우 현금 50만 원 주고 투자부동산 50만 원으로 인식을 하고요. 우리가 X1년 10월 31일 날 투자부동산 5만 원 인식하면서 분개를 해볼게요. 그냥 X1년 1월 1일 X1년 1월 1일 우리가 현금 50만 원 주고요. 현금 50만 원 주고 투자부동산으로 50만 원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러고 나서 X1년 12월 31일 얘가 55만 원짜리 됐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부동산을 5만 원만큼 올려주면서 우리가 평가 이익 인식하겠죠. 노란색으로 평가 이익 5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X2년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얘가 재분류가 되는데 먼저 평가를 해요. 투자부동산 선평가 후대체예요. 투자부동산을 5만 원만큼 올려줘서 얘가 평가 이익으로 5만 원 인식하고요. 평가 이익으로 5만 원 인식하고요. 그럼 이제 60만 원짜리가 됐죠. 60만 원짜리 투자부동산 날리면서 투자부동산 60만 원짜리 날리면서 얘가 유형자산으로 6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X2년 12월 31일 먼저 우리가 원가 모형일 경우에는 이제 예, 감가상각만 하면 되겠죠. 감가상각만. 감가상각이 지금 10년의 잔존가치 0이기 때문에 1년에 6만 원씩 감가상각 할 텐데 반년 지났으니까 3만 원만큼만 감가상각을 하겠죠. 감가상각을 하고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 3만 원 이렇게 인식하는 분기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재평가 모형이었다. 재평가 모형이면 X2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감가상각은 똑같이 해요. 감가상각은 똑같이 3만 원 인식하고 얘 순액법으로 분개할게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3만 원 날리면서 얘가 그럼 57만 원짜리 되는데 기말에 58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유형자산을 10,000원 올려주면서 이때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인식하면 되는 거죠. 재평가 파란색 우리 기타 포괄로 재평가 잉여금 10,0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X1년 공정과실 변동에 기타 포괄이익 5만 원이 증가한다. 아니죠. 기타 포괄 아니고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X2년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는 건물로 인해서의 단기 순이익이 3만 원 증가한다. X2년도에는 우리가 원가 모형 적용할 거에는 평가이익 5만 원 인식했다가 감가상각비 3만 원 인식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2만 원 인식하는 거예요. 2만 원 늘어난 거예요. X2년도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X2년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 적용 건물로 인한 기타 포괄이익 10,000원이 증가하는 거 맞죠?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X2년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는 건물로 인해 X2년 단기 순이익이 5만 원 증가한다. 아니죠. 재평가 모형 적용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나머지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 국가회계 예규의 원가 계산에 대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계산하면 틀렸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국가회계 실체가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아니에요. 현금주의 아니고 발생주의 때문에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네, 그래서 문제 다 풀어봤는데 난이도 상당히 했어요. 상당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득점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어렵게 느꼈을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